네, 시장의 빅 이벤트였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조치를 내려졌는데요. 그동안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 이탈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결 조치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옐런이 10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1개월간 또 한 번 이렇게 불확실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서 증시는 어떠한 분위기를 보여주게 될지 MTN의 김종의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현재 시장에서 원했던 것은 불확실성의 종료입니다. 이번에 올리던 내리던 상관없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당분간 금리 올리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동결하게 된다면 언제 올리겠다라는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결국은 동결이라고 하는 절반 정도의 성과는 얻어냈지만 그 추가적인 시장이 정말 기대했던 것은 얻어내지 못한 거죠. 불확실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빅스 차트인데요. 급등했던 빅스 차트가 최근에 꾸준하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하향 트렌드로 완전히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변동성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도 이와 같은 시장의 여러 가지 좀 모호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도 의미 있는 저항을 뚫어내지 못했듯이 빅스 지표도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크기는 작아졌지만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제 10년물 수익률 오늘 등락이 비교적 크긴 했습니다만 이틀 전에 크게 오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일정 레벨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2%에서 한 2.2% 사이에 거의 정체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단기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 그 짧은 2년물이라도 5년물 이런 것들이 더 탄력적으로 변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표물이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금리 결정에 대해서 채권 시장에서 확신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변동성을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8월 이럴 때 그 강력한 변동성보다는 변동성의 크기는 조금 줄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금리를 올려라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불확실성을 다시 안고 간다는 것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그동안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이머징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의 크기 자체는 줄 수 있어도 변동성의 방향은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머징 마켓 인덱스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다시 밀려나는 모습이었죠. 원자재 주요 국가들이 모두 빠졌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을 비롯한 증시들은 보합권에 머무는 양상이었는데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점에서 모두 거꾸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 증시가 강세를 보이다가 연준 발표 이후에는 모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꼬꾸라진 것에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아직도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의 트렌드가 결정되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을 그동안 움직였던 것은 캐리 트레이드였는데 이런 캐리 트레이드가 좋아질 만한 여건들이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또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전반적으로 전향적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이 크게 올랐다 혹은 크게 내렸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시장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치열한 눈치 보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도 이 동결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받아들일 분위기는 금리 동결 이후에 나타났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아마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또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매매 전략은 바뀔 게 없다. 여전히 현금을 크게 줄이기보다는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단기 낙폭과 대주에 대한 트레이딩 정도가 일단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종목을 이제 산다면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의 저가 매수가 가능한데 그 해당 종목은 삼성전기, 한국전력, 코리아서킷 같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이라고 하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군들, S-오일이라든지 SK텔레콤 같은 전통적인 종목이나 LS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M&A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럽에서 2대 맥주 생산업체인 AB 인베브와 그리고 사브밀러 간의 합병설이 나돌았고요. 간밤에도 역시나 또 미국 기업들의 M&A 설이 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서 우리는 어떤 점들을 좀 시사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아노이즈부시 인베브 그리고 샤브밀러 이 두 개가 합치면 전 세계 맥주 3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의 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공룡 기업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컬 성향이 강해서 그 지역 맥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이런 제품 맥주보다는 뭐 수제 맥주라든지 아니면 뭐 하우스 맥주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많이 팔리던 이 제품 맥주들이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 덩치 키우기라는 거죠. 덩치를 키우면 가격 결정력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피인수 종목과 인수 종목의 주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두 개 모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어제 이제 아노이즈부시 인베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샤브밀러 같은 경우는 최근의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뭐 중요한 시사점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제 재료가 나왔던 것은 이제 미국의 케이블 비전이라고 하는 3위 업체인데요. 뭐 디렉TV라든지 아니면 뭐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컴캐스트와는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프랑스의 알티스라고 하는 통신 재벌이 현재 미국의 2개, 그것도 4위, 5위 하는 케이블 업체를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국적도 필요 없고 사업 간의 연관관계만 있고 시너지만 낼 수 있다면 이제는 뭐 나라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M&A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M&A 트렌드가 거의 이런 방향이라는 거죠. 덩치를 키우거나 아니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노리는 이런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각 국가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마저도 무너진 그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룡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성장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덩치를 키우거나 아니면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 경쟁력이 최근에 뭐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탄생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도 국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이 피인수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데요. 그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노동개혁을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런 우리도 이제 M&A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끌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국가나 기업 간의 빅딜이 나타날 수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거대 한계 기업들이 과연 어떤 방향을 보일 거냐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에 지금 거대 한계 기업이 뭡니까? 바로 대우조선 해양이거든요. 자, 이런 대우조선 해양 같은 기업을 어느 쪽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국외로 뭐 돌리든지 이런 방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 우리 시장의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 혹은 합병, 인수 이런 것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계에 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코웨이라든지 아니면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최근에 뭐 M&A 재료로 나와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부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거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은 우리 시장 분위기인데 글로벌 M&A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까지 함께 꼽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국내 증시에 대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반응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그 전까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